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은밀하고 흥미진진한 조선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중기에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누런 곡식이 익어가고 사람들은 저마다 기원해온 풍년의 결실을 맺기 위해 분주하던 어느 서늘한 계절. 만적골이라는 작고 조용하지만 정겨운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만적골에는 일명 박씨로 불리는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지요. 박씨가 이 만적골에 어느 중소양반가에 시집을 올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 그처럼 아름답고 빼어난 외모를 가진 여인이 시집 온 것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보였던 터였습니다. 계곡처럼 반들거리는 피부에 오뚝하고 산뜻한 콧날이며 그 입술은 탐스러운 앵두를 보는 듯 연지곤지가 무색할 정도였으니 햇빛에 그을려 까맣게 타들어간 아낙네들만 상대하던 사내들은 너도 나도 이박씨의 외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보, 강서방, 자네 근번에 새로 시집 온 저 댁박씨 보았는가? 아니, 세상에 어찌 그리 고울 수가 있다는 말이오. 우리 고을에도 저런 천하일색 여인을 영접해 보냈으니. 그래, 보았다마다 나는 처음 보고서는 하늘에서 선녀님이라도 내려온 줄 알았다. 네, 이 말 아니겠는가? 그날부터 그녀는 온 고을 남정네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런 그녀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이 병사하고 그 집의 안주인을 차지하며 과부가 되자 박 씨의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앳되고 고운 얼굴과는 다르게 그 성격이 매우 모질고 악독한 데다 박 씨의 외당숙이 고을사도로 부임하고 있어서 어딜 가나 큰 소리를 텅텅 치고 자신의 뿌리가 양반 가문임을 뽐내며 수절하는 걸 자랑해야 되니 고을의 골칫거리이자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니, 이매야. 지금 내 놈이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방만한 것이냐? 내 비록 혼자 된 몸이나 대대로 이어온 유서 깊은 양반가의 혈이 흐르는 귀하신 몸이거늘 참으로 코에 앉이고 당장 쇠도곤을 놓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썩 내 눈앞에서 꺼지거라. 이와 같이 그녀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건수라도 잡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윽박을 질러대니 고을 사람들의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지독하다 지독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여자를 잡아가지 않고 말이야. 에잉 세상에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천하의 철면피인 여자는 내 평생에 처음이다. 처음이야. 내주기 전에 저 여자 집안이 폭삭 망하는 꼴을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말이야. 고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난 자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그러는 것이라 여기고 더욱 표독스럽게 그들을 대할 뿐이었죠. 생전 남편이 남긴 운전옥답 수십 마지기를 물려받아 박 씨의 곳간에는 언제나 탐스러운 곡식이 그득했지만 곳간에서 인심 나오는 법이 없어 박 씨 집 머슴치고 눈물을 흩뿌리지 않고 나간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의 고약한 쉼보를 몇 가지 나열해보자면 가뭄으로 작황이 나쁜 것을 머슴 탓으로 돌려 세경을 깎는 것은 예사요. 머슴의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한 날을 적어놓았다가 또 세경에서 제하고 쭉정이 나락을 세경으로 주며 자신의 논밭에서 고생하며 일해온 머슴들을 농락하기 일쑤였죠. 마님, 이것으로 어찌 올 겨울을 나겠습니까? 제발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이대로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요. 호라, 이놈 말 한번 잘하였다. 아무리 내 놈이 노비가 아닌 머슴이라고 한들 내가 배가 불러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싫다면 이마저도 내어주지 않겠으니 썩 꺼지거라. 내가 관아에 끌려가 사도 앞에서 곤장맛을 봐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꾸나. 아니, 마님. 정당한 품삯도 이리 후려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요? 억울합니다요.
네 놈이 정녕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말이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아주 경을 칠 테니. 난 머슴이 억울함을 담아 사연을 호소하기라도 하면 사도인 외당숙을 핑계 삼아 볼기짝에 곤장을 치게 할 것이라고 겁박을 주니 박 씨의 악행에도 머슴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침을 뱉고는 도망쳐버렸습니다. 머슴들이 박 씨의 고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흘이 멀다 하여 도망쳤지만 박 씨는 콧방귀를 뀌며 일할 사람은 지천에 널렸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여겼죠. 흥! 못난 것들. 내 놈들 아니면 어디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안 그래도 흉년인지라 일감이 없어 대들 쫄쫄 굶는 덕에 싼맛에도 부릴 놈들이 이 고을의 지천으로 널려 있음을 모르고 저리들 방만하게 나온다니 말이야. 그야말로 발칙하기만 하구나. 매운 꽃샘 추위도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갑기 그지없던 박 씨의 쉼보는 나날이 그 위세가 심해져 망갔습니다. 외당숙 사도를 등에 업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박 씨에게 고초를 당했음에도 박 씨를 건드릴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점점 더 박 씨는 고을의 그 누구도 좋아하는 이가 없는 외톨이가 되어 사람들과 멀어지던 어느 날 박 씨 집에 총각 머슴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박 씨의 물음에도 이 머슴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는 게인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게야? 설마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냐? 이어진 박 씨의 물음에도 이 머슴은 무뚝뚝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박 씨는 이 머슴을 쫓아내려다 문득 머슴의 용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단한 어깨가 떡 벌어지고 야생적인 수컷의 느낌이 물씬한 이 머슴은 복식이나 행색도 세간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그 용모가 제멋대로였고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박 씨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매력이 있었답니다. 그간 박 씨의 악행이 온 동네방네로 소문이 나 있는 동안에 쓸만하다 싶은 머슴들은 이 박 씨의 집에는 얼씬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니 이런 실라디실한 청년을 실로 오래간만에 본 박 씨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답니다. 결국 박 씨는 이 머슴을 종으로 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후로 여러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박 씨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머슴의 일하는 태도였습니다. 말 한마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묵묵히 박 씨의 지령을 수행하는 성실함이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머슴은 황소처럼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가 없었던 데다 해가 바뀌어도 세경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뿐 박 씨의 신경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지요. 무뚝뚝하고 표정 없는 얼굴이 내심 마음에 걸렸으나 이미 이 머슴이 마음에 들어버린 박 씨에게는 오히려 남자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품삯도 제대로 쳐주지 않는데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아주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쉬란 머슴이라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들어온 물건 중에 물건이로구나. 그러면 그렇지. 제가 놈들이 못하겠다며 도망친들 일할 사람은 널리고 널린 것이 맞다 이거야. 내 이놈을 단단히 빼먹어 곳간을 더욱 풍성하게 불리고야 말리라. 결국 박 씨는 다른 머슴들을 모두 쫓아내고 이 총각 머슴 하나만을 두고 부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내는 것이 대견하기까지 해 끼니마다 풍성하고 배불리 먹이곤 했지요. 깊어지는 밤의 공포. 그렇게 박 씨가 청년 머슴을 부리며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 희미하여 칠흑 같은 어둠이 만적골을 뒤덮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박 씨는 여느 때처럼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과 함께 내일 아침 청년 머슴에게 시킬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구냔? 박 씨는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잔불을 더듬어 불을 밝히려 했지만 이미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살같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 박 씨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바닥의 감촉이 매우 거친 일군 출신의 손길 같았지요. 으업! 박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사내의 소나기 힘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박 씨의 눈앞에는 낯선 사내의 형상만이 어른거렸지요. 희미한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일그러진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씨가 곧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박 씨에게 세경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머슴 중 하나였어요. 앙상하게 마른 그의 몰골은 그간의 생활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흥! 마님, 그간 별거 없이 룩 처먹으며 잘 지내셨소? 내 얼굴 기억하시지요? 사내의 목소리는 원한에 사무쳐 거칠었습니다. 그는 박 씨의 입을 틀어막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속삭였어요. 내일이 다시 찾아온 연휴는 대충 아시겠지. 당신이 약속된 세경을 내어주지 않는 바람에 내 가족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덕분에 딸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남의 집 몸종살이 참모살이로 찢어지고 말았소이다. 덕분에 내 마누라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소. 결국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집까지 나가버렸고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폭삭 내려앉았다 이 말씀이야.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굶어 죽으나 사도 앞에서 매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가 된 몸이니 내 오늘은 이자 단단히 받아가야겠소이다. 자, 순순히 곳간 열쇠를 내어놓으시오.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 고운 몸뚱이로 오늘 밤 내 위로 좀 받아야겠소이다. 그간 당신이 한 짓거리와 악독한 폐악질에 비하면 싸게 먹히는 장사이니 불만은 없겠지. 평소 행실을 바르게 살지 않는 탓이라 여기고 얌전히 응하시오. 사내의 눈빛은 번들거렸고 그의 거친 숨결이 박 씨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박 씨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제 잘난 맛에 살던 그녀였으나 막상 눈앞에서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그녀를 덮치니 오금이 저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외당숙 사도의 권세도 그간 쌓아온 재물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굶주림과 원망으로 눈이 뒤집힌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사내의 더러운 손이 박 씨의 옷으로 향하는 순간 그녀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등장이었지만 마치 벼락 같은 외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박 씨를 덮치려던 사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박 씨 또한 실낱 같은 희망을 잡은 듯 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등잔불을 든 청년 머슴이 매서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만 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노와 단호함이 서린 얼굴이었지요. 청년 머슴은 등잔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쏜살같이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내의 격렬한 몸싸움이 좁은 방 안에서 벌어졌고 내동댕이 쳐진 박 씨는 두려움에 떨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쫓겨난 머슴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절박함에서 나오는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머슴은 특유의 단단한 체구와 황소 같은 힘으로 그를 압도해 나갔답니다. 청년 머슴의 주먹이 사내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히자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청년은 넘어진 사내의 위에 올라타 그의 두 팔을 제압했습니다. 말 한마디 뱉지 않는 청년 머슴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를 꽁꽁 묶을 새끼줄을 찾으려 잠시 일어섰지요. 바로 그 순간 나뒹굴었던 사내가 품속에서 날카로운 낫을 꺼내 청년에게 휘둘렀습니다. 내 이놈 때문에 내 일을 망쳤다. 사내는 눈이 뒤집혀 청년에게 달려들었고 놀란 박 씨는 비명을 질렀지요. 보시게, 조심하게. 하지만 청년 머슴은 침착하게 사내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오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손에서 낫이 떨어졌고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요. 청년 머슴은 떨어진 낫을 발로 멀리 차버리고는 다시 사내를 제압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은 숨을 몰아쉬며 박 씨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헝클어져 있는 옷자락 사이로 청년 머슴의 두툼한 가슴팍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기에 박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성난 늑대 같은 청년 머슴의 자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덮쳤던 공포, 그리고 그 공포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청년의 모습이 뒤섞여 매우 혼란스러웠지요. 평소 그저 부려먹을 머슴 정도로만 여겼던 그 청년 머슴에게 목숨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을 빚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맙네. 박 씨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감사 인사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청년은 박 씨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사내를 단단히 포박하여 마당으로 끌고 나갔고 그대로 관아에 넘길 작정으로 대문을 나서버렸지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덮치려 했던 사내에 대한 공포와 함께 청년 머슴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의 용맹함, 평소의 과묵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그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뜻밖의 관계 변화? 박 씨가 꼬박 잠을 설친 이튿날 아침, 청년 머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방에서 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어젯밤 그토록 큼직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그가 아무런 내색도 없이 저리 마당을 쓸고만 있으니 박 씨의 마음에 파문이 일고 있었지요. 박 씨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얼음장 같던 그녀의 심장을 녹일 따뜻한 봄바람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 잊지 못할 사건이 있은 후로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잣내 나무를 하러 간 머슴이 점심나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그래! 어서 오시게. 기특하게도 나무를 한 짐이나 해서 가져왔구먼. 박 씨가 반색하며 머슴을 반기고 있으려니 머슴이 제 옷자락을 툭툭 털고는 말없이 비가 내리는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응? 아, 그래. 소나기가 오고 있으니 오늘은 이만 쉬고 행체로 들어가 보시게나 하고 박 씨가 손짓을 하고는 돌아서려는데 박 씨의 시선이 피해 젖어 척 달라붙은 머슴의 하초에 꽂히고 말아버렸지 뭐예요. 튼실한 근육과 약물이 불끈 솟아나는 머슴의 음영은 자신의 집을 거쳐 간 숱한 머슴들과는 그 수준부터가 달랐지요. 박 씨는 우물가에서 멱을 감는 머슴을 보며 가슴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내 그간 저자가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은가? 내 자랑스럽게 수절한 세월이 얼마인데 아무리 나를 구해준 빚이 있다 해도 그렇지. 이 일이 또 가슴이 요동을 치다니.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박 씨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며칠 감은 머슴은 기세 좋게 점심상을 처리하고는 고단했는지 덴마루에서 8팔자로 뻗어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낮잠에 빠진 머슴의 하초는 더욱 웅장해져 마치 천막과도 같은 형상이 되었지요. 그 모습을 본 박 씨는 문득 집에는 박 씨와 이 머슴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본능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 그전 독이 올라 박 씨의 집으로 침입했던 일꾼에게 험한 일을 당할 뻔한 것을 구한 뒤로는 안 그래도 저 청년 머슴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이고 왠지 모르게 껄끄러웠던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눈앞에서 이리도 망측하고도 남새스러운 꼬락서니를 보여주고 있으니 박 씨는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를 수밖에요. 양반가의 혈족이고 자랑스러운 수절이고 간에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복잡하게 휘휘 저어 놓은 듯만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미치자 박 씨는 점점 후끈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온 머슴의 수컷스러움에 이를 악문 채 지나온 밤이 몇 날 며칠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지요. 이대로 지내다가는 박 씨의 정신이 쏙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밤, 박 씨는 주변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속치마만 걸친 채 까치발로 몰래 머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를 골며 기세이 좋게 골아떨어진 머슴의 바지춤을 취하고는 그렇게 머슴이 자는 사이 은밀하게 이를 치르련 잘라 자고 있던 머슴이 갑자기 눈을 뜨고는 박 씨를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아니 무슨 짓인가? 어서 이 손을 놓으시게. 자신이 먼저 시작한 일에다가 대고 무슨 짓이냐니요? 깜짝 놀란 박 씨는 제 발이 저려 벌벌 소리를 지르고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듯 저항하려 했지만 바위덩어리 같은 머슴의 힘에 벗어날 수가 없었죠. 머슴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박 씨를 출풍노도와 같은 행렬에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낙숫물 소리조차 박 씨의 애달픈 교성을 묻어버릴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자 두 사람은 땀먹이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어져 누웠습니다. 그간 수절해온 시간과 노력들이 거짓말처럼 허물어졌을 정도로 머슴의 양기는 걸출했고 박 씨는 이 진한 맛을 쉽사리 포기하고 싶지 않아졌답니다. 이미 선을 깊게 넘은 박 씨는 그 길로 머슴을 안방으로 대동시켜 금침 위에서 또다시 살과 뼈를 태웠습니다. 들통난 비밀.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튿날 아침 안방 금침 위에서 눈을 뜬 박 씨가 자신의 옆에 있던 머슴의 존재를 느끼곤 흠칫 놀랐습니다. 머슴은 이미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희죽희죽 웃으며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니, 저놈이 어찌하여 저리도 방만한 얼굴로 희죽거리고 있는 것이냐. 간밤에 대체 내가 무슨 짓을...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들게 된 박 씨의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고을 사람들이 눈치라도 챌까 두려워진 박 씨가 서둘러 머슴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죠. 당황한 티를 내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박 씨는 평소보다 한층 더 앙칼진 목소리로 버럭 고함을 내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못한다고 그리 멀뚱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건가? 이제 그만 썩 나가서 자네 할 일을 시작할 채비나 서두르시기나. 언제까지 이 방에서 죽치고 앉아 농땡이를 부릴 셈인지. 간밤의 일은 긴 말할 필요 없으니 깨끗이 잊고 자네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네. 내 말 아시겠는가? 헌데 이게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청년 머슴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공연히 큰 소리로 버럭거리고 있는 박 씨를 마치 귀여운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모습쯤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 씨의 말에 능구렁이 같은 미소만 짓던 머슴이 대뜸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약물이 터지니 내 이제야 말문이 터지는군. 어이구, 그간 참으로 입이 근질거려 아주 숨이 멎는 줄로만 알았지 뭐겠소. 그래, 하실 말씀은 그것이 전부요? 머슴의 목소리를 들은 박 씨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여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머슴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낸 적이 없기에 박 씨는 짐짓 이 머슴이 말할 줄을 모르는 자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 씨가 안심하고 이를 감행했던 가장 큰 이유 역시 이 머슴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의 놀란 표정은 아랑곳 없이 머슴은 아예 떡하니 방 중앙의 책상에 기대 앉아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간밤에 힘을 썼더니만 온몸이 버둥한 것이 나 오늘은 일 못하겠소. 어젯밤 마님도 솔찬하게 그 맛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으니 아실 것이 아니오? 내가 거짓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이런 말을 할 면목은 설 정도로 어제 걸출이 대접을 해드렸으니 실한 닭이나 한 마리 골라다가 잡아주시오. 어제 아주 오래간만에 그리 세찬 비바람을 몰고 왔더니만 이거야
원허리가 아주 말썽이라도 부리려는 것인지 영 피곤이 가시지 않는구만. 달걀찜 뚝딱 해치워서 허해진 몸이라도 보신 좀 해야 쓰겠소.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이것이 대관절 어찌된 영문인가요? 이 머슴의 낯짝 두꺼운 이죽거림을 듣고 있자니 박 씨는 문득 고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연료상을 타며 으스대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드높은 지조와 양반의 기계는 박 씨가 그간 목숨처럼 여겨오던 자신의 자존심이었거늘 그것이 한 방에 무너진 그녀는 그만 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필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 입 밖으로 소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에라 모르겠다 하며 이를 저질러 본 것이었는데 알문이 터진 것도 모자라 이렇듯 기세 좋게 주인 행세까지 하다니요. 외당숙 사도에게 사실을 고하면 이 머슴 나부랭이 하나쯤이야 손쉽게 작살낼 수야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온 고을 사람들이 박 씨가 머슴을 데려다 버린 파렴치한 작자임을 모두 알게 되어 동네 방네에 온통 까발려질 것이고 연료상을 준 사도의 위신은 뭐가 되며 온 고을의 수저를 자랑했던 자신의 체면은 또 뭐가 되겠어요? 가관 잘난 채는 혼자 다 해먹더니만 겨우 한다는 짓이 그래? 외간 머슴을 안방채로 불러 망측하기 짝이 없는 야릇한 즐거움을 즐기다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아 누가 아니래? 그래. 고고하게 젠체하면서 온 고을을 휘어잡으면서 그리들 쑤시더니만 저리 가벼운 행실을 가진 여자인지 내 진작에 알아보았지. 박 씨의 머릿속에서 고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쏟는 비난의 화살이 망령처럼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결코 현실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한순간을 이겨내지 못해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린 자신을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을 어쩌겠습니까? 박 씨는 머슴의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찰나의 욕정을 이겨내지 못해 가벼이 움직인 자신에 대한 분노를 함께 삭히며 말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닭 잡아 올릴 테니 조금 기다리시게. 이 머슴이 동네 소문내는 일만큼은 길을 쓰고 막아야 했던 박 씨는 그가 부리는 강짜를 고스란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뻔뻔하고 능글맞은 머슴의 태도에 이를 것이 많았던 박 씨는 주눅이 들어 울먹임 가득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변화? 그렇게 박 씨가 어쩔 수 없이 차려온 닭백숙을 먹고 난 총각 머슴은 배를 두드리며 요란스럽게 트림을 뱉고는 마치 그녀에게 보란 듯이 배짱을 튕기고 있는 머슴에게 박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기 말일세. 여보게. 백숙도 먹었으니 우리도 어서 어젯밤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제는 내가 그만 뭐에 씌였었는지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것이니 자네도 그만 잊어주시고 이제 그만 나가서 일을 보시게. 오늘도 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러면 쓰겠는가? 박 씨가 사정하듯 하소연했지만 머슴은 능글맞은 표정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는 듯한 얼굴을 하며 송곳니가 드러날 정도로 씩 웃어 제끼고는 아래턱을 까딱거리며 박 씨에게 말했지요. 어허,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숙수나 차리게. 냉수나 한 사발 떠오시오. 뱃속에 느끼한 기름이 들어가니 이거 영할 맛이 나지 않는구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아내고 있던 박 씨가 머슴의 얄궂은 소리에 결국 폭발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이 잠자고 장단에 어울려주니 나를 아주 능멸하게 작정을 했구나. 이놈이 점점 아나무인 격으로 구는 것이 정녕 호된 맛을 보고 싶은 게냐? 그러나 이런 허세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총각 머슴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빈정대기 시작했지요. 어제 표정이 영 개찜찜한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나야 뭐 좋지. 기왕지사 일이 된 거 아쉬울 것 없어. 지금 당장 사독에 달려가 내 수절하던 과부와 붙어먹었던 일을 아주 소상히 동네 방네 밝힐 터이니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신명나는 판이 한번 벌어질 것 같지 않소이까. 그 잘나시고 고매하신 양반, 가문의 수절 과부께서 알고 보니 허름하기 짝이 없는 이 머슴 놈과 붙어먹어 아주 동네 떠나가라. 그리 옷을 구르는 소리를 뱉었다는 걸 알게 되면 주변에서 아주 우리만을 칭찬하느라 혓바늘이 돋을게입니다. 그려? 저기 여보게. 아닐세. 아니야. 내 잠시 감정이 격해져 그만 자네에게 실언을 한 것 같구만. 방금 내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해주게. 내 잘못했으니 노여움을 풀고 제발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비밀로 해주게. 참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요? 뭔가 일이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 박 씨였지만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고 말았죠. 이미 다른 머슴들마저 모두 쫓아내버린 터라 박 씨는 그야말로 머슴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밭이며 곡간이며 장작이며 기타 잡일이며 온 천지가 머슴이 도맡아 하던 일이라 당장 일손이 급했던 것은 박 씨였으니까요. 당장 이 머슴을 쫓아내고 다른 머슴을 들이려 방이라도 낸다 한들 그녀의 지독하고 고약한 맛을 호되게 보고 떠난 머슴들이 제정신이라면 다시 돌아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게다가 그간 머슴이 너무나 살뜰히 온 집안 일들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박 씨는 편리함과 게으름에 젖어 간내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도 놓쳐버려 이 머슴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이 머슴의 생자를 고스란히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네, 자네의 청대로 하겠으니 일단 마음을 돌리고 우리 대화로 좀 잘 풀어가보자. 이 말이네. 그렇게 박 씨가 총각 머슴에게 백기를 들게 된 그날 이후로 머슴은 아예 박 씨의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하였고 한번 책을 잡혀버렸던 박 씨는 이 머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명색이 양반 가문이라고 떵떵거렸던 자신에게 머슴을 방에 들인 요망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었으니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머슴은 그 다음 날부터 굳게만 닫혀있던 박 씨의 곳간을 열어 그간 죽어라 일해주고도 박 씨에게 핍박만 받았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지요.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에게 곡식이며 쌀이며 풍족하게 나눠주었습니다. 대관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사람들을 향해 총각 머슴이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간 고생한 대가로 우리 마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니 사액 말고 원하는 만큼들 가져들 것이게나. 아니, 이보게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인가? 그 악독하고 배은망덕하던 마님이 느닷없이 어찌 이런 자비를 내린단 말인가. 마님은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신 터이니 자네들은 그리들 알게나. 곳간에서 곡식을 받아든 일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박 씨를 호출하더니 그녀에게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게 하였지요.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처분하는 꼴이 배가 아파 얼굴을 찡그렸으나 얼음장 같던 그녀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자신에게 고맙다며 연신 절을 하는 일꾼들을 보고 있으니 박 씨의 마음 한켠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간 혼자 된 몸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만 살아온 것 같구나. 이들이 이렇듯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 스스로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다해 지난 자신의 삶을 참회하였습니다. 총각 머슴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런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지요. 사실 총각 머슴은 고을에서 고약하기로 소문난 박 씨의 심성을 고쳐주기 위해 일부러 박 씨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민도 아니었고 실은 낙향하여 조용하게 살고 있던 어느 몰락한 정승집의 천방지축 막내 아들이었지요. 출세에도 뜻이 없어 그저 조용히 자연을 벗삼아 글을 하며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산으로 올라가 신체를 단련하며 지내는 것이 전부였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고을로 들어온 어느 날 풍문으로 박 씨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들었고 나 몰래 지켜보니 어려운 평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짓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계획을 꾸며 박 씨에게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머슴으로 변장했던 청년은 박 씨의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아감과 동시에 자신의 양기를 듬뿍 이용하여 과부의 그릇된 마음을 풀고 빗장처럼 잠긴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어 종국에는 어진 사람으로 돌려놓겠다는 커다란 포부가 있었고 결국 그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박 씨는 청년의 뜻대로 악독한 마음이 씻겨 내려간 것이었지요. 박 씨는 북받치는 회오와 슬픈 자신이 처지에 비관하여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박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그간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해온 모든 내막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내가 내 눈을 깨워 주었으니 이제서야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었소. 그간의 행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소이다. 그렇게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뉘우친 박 씨는 그 이후로 청년과 함께 지내며 자신이 그동안 배척해온 어려운 소작농들에게 풍성한 세경을 베풀면서 은덕을 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을에서는 변심하여 새 사람이 된 박 씨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여 그녀는 진정으로 칭송받는 고을의 유명인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윽고는 총각 머슴 아니 자신을 교화시킨 청년과 진정한 애정을 싹 틔워 외로움의 사무침 끝에 나오던 표독스러움을 모두 씻어내고 지아비로 맞이한 청년을 지극히 보필하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어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후문과 함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천석군 억도와 재치 있는 향심. 옛날 덩치 큰 천석군 부자 억도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억도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고을 초입부터 한 발짝도 들어설 수가 없었지요. 억도가 소유한 논밭은 끝이 어디인지도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져 있었고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그의 집은 고래등이 부럽지 않은 널찍한 기와집이었는데 그 규모가 무려 25칸이나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수많은 하인이 북적거렸고 그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만으로도 공기가 후끈거릴 지경이었어요. 억도의 금지오겹 외동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고을의 원님이 되었기에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었지요. 비록 지금은 억도의 곁에 없었지만 외아들의 출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억도의 크나큰 자랑거리 중 하나였답니다. 이처럼 억도는 제 집에 쌓아놓은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모두 가진 것 보기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거절이 비켜서지 못하겠는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누구 땅인 줄 알고 그리 서 있는 게야? 하지만 쌓아놓은 부와는 반비례하는 그 인성이 문제였습니다. 땅이며 재물이며 갈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가야 될 것이 자명하거늘 억도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천석군 부자임과 동시에 지독한 구두쇠로도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악명이 자자한 작자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성공을 이룬 것으로 보였으나 도대체가 이 억도가 가진 탐욕은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더랬습니다.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마치 깊은 늪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봄이 되면 억도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장리쌀, 즉 높은 이자를 받는 쌀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장리쌀을 갚지 못하는 빈농들의 목줄과도 같은 얼마 차이지도 않는 토지를 기다렸다는 듯 잔인하게 빼앗았지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억도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집을 찾아가 6살 된 어린 처녀들을 제 첩실로 삼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빚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늙은 억도의 첩이 되어야 하는 처녀들의 눈물마저도 억도의 탐욕을 채우는 재물에 불과할 지경이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악명을 쌓아가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약삭빠르기로 소문난 거간꾼 마생원을 아예 집사로 들여놓았습니다. 마생원은 저작거리를 나돌던 시절부터 돈 냄새를 맡는 것 하나만큼은 귀신 같은 재주가 있는 작자였어요. 심리 밖에서 돈이 될 만한 일이 생기면 냄새를 맡고 달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문을 챙기기로 빠삭했지요.
이 능력이 억도의 구미와 맞아 억도는 생원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더욱 불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허, 그득그득 쌓여가는 것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나. 억도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오직 제게 돈과 재물을 가져다 바칠 일개 개미로만 보였으니까요. 보물에 대한 소문.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생원이 헐레벌떡 사랑방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날이 제가 오늘 저작거리에서 대포 한 잔을 돌리고 있던 중에 그거 참으로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들었지 않겠습니까요? 소문?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을 말하는 게야? 여차하면 돈방석에 앉게 될 수도 있는 귀한 소문이지요. 아니, 무엇이? 생원의 말에 억도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아니라 그게 말입니다. 건너골에서 몫으로 제법 유명한 놈 말입니다. 달쇠. 어디 보자. 오호라. 그래. 오호. 물론 내 그놈은 잘 알고 있지. 안 그래도 우리 집 곳간을 증축하는데 요긴하게 써먹었던 놈 아닌가? 달쇠. 그는 올봄에 억도의 집 곳간을 증축하느라 거의 2달 넘게 억도의 집에서 일했던 몫이었어요. 그 솜씨가 매우 뛰어나 억도의 고을까지 풍문이 들리던 숭년공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숭년공이라 해서 억도의 구두쇠 기지를 억누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달 넘는 기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가했던 달쇠는 받아야 할 노임의 반도 못 받고 쫓겨났으니까요. 갖은 행패와 억지를 쓰는 통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기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한 품삯의 반만 받아낸 달쇠는 2번 다시 억도의 고을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며 아주 침을 뱉고 돌아섰더랬습니다. 이 달쇠뿐 아니라 억도 집에서 일하고 웃으며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모가 나갈 땐 일하러 온 접시와 사발급시라며 몇 곱절을 쳐서 품삯을 세했고 추수기간 동안 허리가 빠져라 일했던 머슴이 나갈 땐 아파서 일을 못한 날을 조목조목 적어 놓았다가 그 몇 배치의 품삯을 부풀려 원래 내어줘야 할 세경에서 빼기 일쑤였어요. 그런 전적을 가진 억도의 집에서 곳간 달아내느라 2달을 소비한 몫이라 하여 품삯을 고스란히 받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갑자기 그 목수놈이 느닷없이 왜? 억도의 물음에 생원이 답했지요. 저기 강 건너 대덕사 위로 만성골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만성골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한 채 있던 거 아시는지요? 그따위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무튼 간에 그 집이 원래 홀몸의 노인네 하나가 살던 집인데 글쎄 그자가 황천을 건너고 난이를 이을 자식도 하나 없어서 먼 친척벌 되는 어린 계집에게 그 집이 유산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집을 물려받은 계집이 그 폐가로 이사를 하겠답시고 집 수리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수소문을 했다는데 글쎄 그 끝에 당도한 목수가 바로 달쇠였다지 뭡니까? 그래서 그게 무어가 어쨌단 말이냐? 솜씨 좋은 목수놈이 폐가를 수리하는 게 어디가 어떻길래? 구미가 당기는 대목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이야기가 빙빙 돌자 성질 급한 억도가 다그쳤습니다. 참말로 어르신도 성미가 급하기 짝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달쇠놈 말이 그 폐가의 안쪽 골방벽이란 벽은 모조리 퉁퉁 비어있는 소리가 난다지 않겠습니까요? 흡사 벽 안쪽에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달쇠 이놈이 제 망치를 가지고 그 벽을 살짝 털어보았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험한 벽 안쪽에서 진주목걸이며 금반지며 은팔찌며 이게 아주 금은보화가 득실거리는 것이 그야말로 보물 창고 뺨을 치기에 그 길로 겁을 덜컥 집어먹고는 얼른 닫아버렸다지 않겠습니까? 뭐이요? 벽에서 금은보화가 침묵 속에서 듣고 있던 억도의 귀에 생원이 뱉은 금은보화라는 단어가 콕 박혔어요.
대번에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욕심이 끓어오른 억도는 자리에서 솟구치듯 일어서며 외쳤지요. 아,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은가? 당장에 오늘 밤 내 밑에 왈패놈들을 싸우다가 들이닥쳐 집을 처리하고는 집안의 보화를 몽땅 가져와야 할 것 아니야? 아이고, 나리.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요. 아니, 그건 왜? 달쇠가 궁금해서 망치를 들고 온 집안을 전부 두드려 봤답니다. 두드렸더니 바로 그 대목에서 달쇠 이놈이 글쎄 청기 누설을 했다 싶어 아차 싶었던지 그 뒤로는 나불거리던 입을 닫지 않겠습니까? 허나 반대로 중요한 순간에 입을 싹 닫는 것을 보아하니 그저 더 한 군데에 숨겨둔 자투리 보화가 아니라 아주 온 집안의 벽 전체가 숨겨진 보화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리가 왈패들 몇 놈 끌고 가서 계집을 족치고 출처도 모르는 보화를 가져온답시고 소란을 떨었다가 고을의 비례로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집니다요.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캐본 뒤에 움직여도 늦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원이 콧김을 뱉으며 안절부절 못하던 억도를 말리는 것도 잠시 번뜩이는 눈을 하고선 자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이야기를 꺼내고는 행랑으로 돌아가더니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폐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지요. 한참이나 저작거리를 둘쑤신 뒤 생원이 헐레벌떡 돌아와 억도의 소매춤을 붙잡았습니다. 나리! 알아냈습니다. 제가 그 폐가 근방에 대덕사에 살짝 쿵들어가 동네 사정에 해박할 것 같은 늙은 조실 스님께 큰 절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폐가에 대해 좀 캐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월척을 낚았지 뭐겠습니까요? 뭔데? 뭐야? 어서 말해보게. 그 스님께서 울퍼대는 말이 그곳이 본디 아주 예전에는 산적들의 산채로 유명한 곳이었답니다. 게다가 지금 폐가 꼴로 딱 한 채 남아있는 그 집이 실은 산적들의 우두머리 집이었다지 뭡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천으로 떠난 집주인 노인네가 젊었을 적 그 산채의 우두머리였더라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다 쓰러져가는 폐가의 벽 곳곳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얼추 말이 됩니다요. 달쇠, 그놈이 입을 닫은 이유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이겠지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벽 뒤에 보물을 보았으니 딴 마음이 아니 생기겠습니까요? 마생원의 말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억도가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성을 냈습니다. 아니, 그럼 당장 무슨 수를 써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 집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다는 소리야, 뭐야? 그러니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더더욱 아니 됩니다. 산적들의 전리품이나 노획물을 보고 누군가 발굴라도 하게 되면 몽땅 국고로 압수된다는 것쯤은 나리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금은 보화는 달쇠와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만약 잘못하여 폐가를 물려받은 그 향심이라는 계집까지도 알게 되면 아주 쓸데없이 골치가 아파지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아예 조용히 그 집을 통째로 사버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왈패들을 끌고 가서 일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은밀히 진행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요. 마생원의 말에 그제야 억도가 무릎을 치며 웃음을 띄웠지요. 홀카니! 듣고 보니 자네의 말이 100번 지당하구먼. 내일에서 자네라는 착자를 내 집사로 고용한 것 아니겠나? 그래, 좋아. 근시일 내로 자네가 아주 은밀하게 그 계집에게서 폐가와 그 털을 얻어낼 방법을 한번 고심해 보시겠나. 이번 일이 잘만 해결되면 내 자네에게도 크게 한몫 떼어줌세. 폐가 매입 작전.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억도의 허락을 받은 마생원. 본시 거간꾼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는 소시적의 꾀를 총동원해 며칠 동안이나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느 날 억도를 데리고 문제의 그 폐가가 있는 만섬골 정사로 향했습니다. 자, 어르신,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저를 따라 나서기만 하십시오. 마생원이 억도에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리하여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두 사람이 폐가가 놓인 마당에 들어서며 한창 폐가의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있던 집주인 향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던 나그네들이오. 이 폐가의 기운이 참으로 비범하여 발길을 잡아채는군요. 집안의 경치가 참으로 걸출하여 그러하니 잠시 구경이나 좀 하다가도 괜찮겠소이까? 마생화는 능글맞은 목소리로 마치 우연히 들른 것처럼 이야기하며 접근했지요. 향심은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으나 이내 예의를 갖추어 마생원과 억도를 맞이했습니다. 아, 그러하신가요? 그러하다면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들. 폐가의 모습이라 매우 누추한 곳이지만 수리를 끝내면 제법 괜찮은 집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경치가 아주 좋으니 잘 어울리겠지요. 폐가라고는 해도 꽤나 젊은 나이에 번듯한 집터가 생겨 그녀는 매우 설레는 얼굴이었지요. 한껏 어여쁜 미소를 머금은 그 대답을 흘려들음과 동시에 슬그머니 들어와 삐걱거리는 난간에 기대앉은 억도는 정사 앞을 콸콸 흘러내리는 만성골의 빼어난 경치와 물길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답니다. 맑고 시원한 물소리가 억도의 귀를 간지럽혔고 아름다운 풍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과연 그 예전 산적들의 산채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요. 또한 산적 우두머리의 거처로도 그야말로 손색 없어 보이는 으뜸의 집터였습니다. 억도와 마생원은 향심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일어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집터 근방으로 펼쳐진 풍경을 잊지 못한 억도가 확신에 차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보니 분명 그곳은 산적들의 산채로 쓰기 안성맞춤인 곳이더구먼. 직관도 아닌 내가 보기에도 그야말로 명당이 따로 없더군. 산적 우두머리가 지냈던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기운이 느껴질 지경이더라 이 말씀이야. 대충 돌아가는 상황은 꿰뚫어 본 듯 싶으니 속히 움직여야겠네. 그 집안에 들어찬 보아들, 그것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내가 가져야겠어. 예, 맞습니다, 어르신. 보아하니 달쇠의 놈도 저 집주인 계집에게 아직 아무런 정보도 흘리지 않은 듯 보이니 우리라 먼저 선수를 쳐야 하겠습니다요. 그렇게 마생원과 작당 모의를 끝낸 억도는 다음 날이 밝자마자 마생원과 함께 곧바로 만성골 폐가를 향해 내달렸지요. 폐가의 청소를 위해 아침부터 나와보았더니 벌써부터 폐가 터 근처에 당도하여 어슬렁거리고 있던 두 사내를 발견한 향심이 초상적기 그지없다는 표정을 하고는 입을 열었어요. 아니, 저기 말입니다. 거기 두 분 잠깐 저 좀 보시오요. 분명 어제 그분들이 아니신지요? 어제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던 분들이 오늘 역시도 저보다 일찍 제 집에 당도하여 기웃거리고 계시니 어째 모양새가 참으로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 어찌하여 다시 오셨는지요? 허리 경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응? 그러니까 저기 이보시오. 실은 말입니다. 우리 주인 나리께서 어제 이 집을 보고 그야말로 홀딱 반하셨습니다요. 혹시 이 집을 파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값이라면 아주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마생원은 향심에게 은근슬쩍 집을 팔 것을 제안하며 미소를 던졌어요. 하지만 향심은 단호하게 거절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것이었습니까? 제가 그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여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네요. 송구합니다. 어나 어르신들, 이 집은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리를 끝내면 제가 여기서 살기로 작정하여 일이 고치고 있는 것이니 그만 돌아들 가주시지요. 향심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여간 보통 내기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생글생글 미소가 완연한 얼굴로 억도와 마생원을 집터에서 몰아내버리는 것이었어요. 차시도는 그렇게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얼떨결에 쫓겨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마생원과 억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폐가를 찾아갔어요.
며칠이나 이어진 끈질긴 설득에 향심은 마지못한다는 투로 혹시 집을 판다면 얼마까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자 대답을 하려던 마 생원을 밀치고 대뜸 억도가 튀어나오더니 냅다 뱉는 것이었어요. 글쎄, 한 300냥까지는 내 흔쾌히 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은 곤란하다 이 말씀이야. 예? 300냥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지요? 구두쇠 기지를 버리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던지며 흥정하려 하자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는 듯 향심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그만들 이집터에서 나가주시지요. 300냥이라니 농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지요? 그 정도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린 계집으로 여겨 작정하고 덤터기를 씌우셔도 유분수지. 정말 이런 명당에 지어진 집을 뭐 겨우 300냥. 아, 아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우리 나리께서 워낙이 물정에 어두우셔서 그렇습니다. 다 된 밥에 고를 빠뜨릴 뻔한 억도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마생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향심을 회유하는 사이 폐가를 수리하기 위해 어슬렁어슬렁 걸어온 달쇠와 일행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의외의 악연들을 만난 달쇠의 표정이 일순일그러졌지요. 어라? 아니, 두 분이 이곳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요? 그래, 나이, 수리, 오라. 그러면 그렇지. 지금 뭐, 수리도 수리지만, 실은 제가 이 집을 사려고 말입니다요. 뭐? 뭐요? 이 집을 산다고? 아, 예. 집을 고치려고 보니 금방 이 경치가 마음에 쏙 들지 뭐겠습니까요. 해서 이 집을 그냥 사려고 마음먹었습지요. 달쇠의 느닷없는 말에 억두와 마, 생원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향심이 기다렸다는 듯 툭 내뱉었지요. 목수 양반! 나는 내 집을 고쳐달라 하여 당신을 부른 것이지 판다는 소리는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집주인은 떡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 어찌하여 김칫국부터 들이켜고들 계실까? 게다가 여기 이 돈깨나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집값으로 300냥을 부르더군요. 이런 장난이나 치실 거면 차라리 다른 목수를 고용하겠습니다. 향심의 말을 듣고 있던 달쇠가 콧웃음을 치며 마생원과 억도를 돌아보았지요. 300냥? 이분들 여기 와서도 여전들 하시구먼요. 아주 제 품삯 떼어 먹던 그 수작질 지긋지긋합니다요. 보시오, 처자! 나는 이 사기꾼들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이요. 나는 500냥을 드리겠소. 네? 향심이 금세 관심 어린 눈으로 반문하자 갑자기 튀어나와 판을 망칠 기세로 달려드는 달쇠가 기꺼울 리 없었지요. 달쇠의 등장에 그때까지 잔머리를 굴릴 심산이었던 억도는 욕심과 경쟁심에 눈이 돌아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지금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어디서 회방질이야? 회방질이. 내 놈에게 이 좋은 집터를 빼앗길 수야 없지. 이보시게, 이놈보다 값을 더 주겠네.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터를 차지하기 위해 억도와 달쇠의 때 아닌 경매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500냥, 700냥, 급기야는 1000냥, 2000냥으로 자신에게 팔라며 성화였던 통에 흥정의 가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지요. 뭐야? 저 1000냥? 지금 1000냥이라고 했느냐? 아니, 이 목수질이나 하던 천한 놈이, 이놈아. 네가 무슨 재주로 배가를 사겠답시고 1000냥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야? 1000냥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놈 따위가 만져본 일이나 있을 액수라고 생각해서 그리 내뱉고 있느냐 말이다. 어랍쇼? 그러는 어르신이야말로 건너고을에 사시던 분이 이 동네 폐가는 무슨 바람이 불어 사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 대단한 멀쩡한 기와집은 놔두시고 말입니다. 이놈,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하겠느냐?
달쇠가 억도의 성질머리를 살살 긁자 부하가 있는 대로 치민 억도가 홧김에 퍼럭 소리를 지르며 외쳤어요. 이봐, 저자, 삼천냥. 내 이 패가 값으로 삼천냥을 줄 터이니 나한테 팔아. 예? 삼천냥이라고요? 마음 바뀌기 전에 당장 팔아. 더 시간을 지체하려거든. 나는 그만두겠네. 이놈에게 천냥에 팔든가. 삼천냥이라는 거금에 향심의 두 눈이 쏟아질 듯 휘둥그레졌고 어이구 어르신 무슨 그런 서운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하신답니까? 팝니다. 팔아요. 팔고 말고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그리하여 결국 다 쓰러져 가던 이 패가는 삼천냥이라는 엄청난 가격의 억도에게 넘어가게 되었지요. 집안에 숨겨진 보화와 관련하여 달쇠가 입이라도 뻥긋할까 싶어 바로 돈표를 작성해 향심에게 건네주고는 곧장 달쇠를 내쫓는 억도였습니다. 이제 내 집이 되었으니 썩 꺼져 이놈아. 아니, 제가 이 집을 수리하러 왔을 때부터 점 찍은 것인데 이리 뒤늦게 찾아오셔서 이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르신? 억울하면 내 놈이 삼천냥에 사면 될 것이 아니냐? 어디 목수놈이 숟가락을 얹으려 해. 그리하여 75칸짜리 고래등 같은 제 기와 집에 몇 곱절은 되는 금액으로 폐가를 사게 된 억도는 폐가 터에서 향심과 달쇠를 멀리 쫓아낸 뒤 내심 기뻐하며 자신의 고을에서 목수 몇 명을 데려와 이 3천냥짜리 보물집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전의 결말. 헌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수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억도는 어딘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금은 보화로 가득할 거라 믿고 있었던 골방의 벽에서는 박물가게에서나 볼 법한 장난감 사기 목걸이와 저작거리 장터에서도 살 수 있는 황동 반지 따위의 쓸모없는 물건 몇 개가 나오는 것이 전부였지요. 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이가 없던 억도가 노발대발하며 목수들을 퇴근시키고 온 집구석을 두들겨 부쉈습니다. 벽이란 벽은 다 뜯어냈음에도 그가 기다리던 휘황찬란한 금보화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다 썩어 들어간 나무 파편들과 벌레, 거미줄 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따위 것이나 얻으려고 삼천냥이나 쏟아부었다는 말인가. 대노하여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던 억도는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뒷목을 잡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는 그만 쓰러져 버렸지요. 그 꼬락서니가 어찌나 볼만하던지 억도의 성질을 꾹 참으며 일하던 목수들마저도 그의 안부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일한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걱정되어 사색을 띄우는 판이었답니다. 향심의 계략과 달쇠의 사랑. 한편 만성골과는 멀리 떨어진 어느 주막집에서 향심과 달쇠 그리고 마생원까지 세 사람이 배를 잡고 킥킥거리며 닭백숙과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휴, 그 망할 구두쇠 놈 표정이 어떨지 바로 옆에서 들여다보았어야 하는 건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구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개거품을 물면서 제 돈 3천냥이 날아간 것에 눈을 뒤집고 있을구먼. 억도가 써준 돈표를 마생원을 통해 진작에 3천냥과 바꾼 후 멀찍이 떨어진 곳까지 달아난 세 사람이었지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억도 앞에서 향심과 달쇠는 서로를 모르는 사이인 척 연기하였지만 실은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오랜 사이였던 것이었어요. 조실부모한 향심은 억척스럽게 생활해야 했던 탓에 그 성격이 괄괄하여 동네 머스매들에게 놀림받기 일쑤였던 저자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고을에서 유일하게 돌봐주며 따뜻하게 대해준 것이 바로 달쇠였지요. 이러한 달쇠의 성품에 이끌린 향심은 점점 그에 대한 마음을 키우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씨 좋던 여름날 호미를 빌리러 달쇠의 집 마당으로 훌쩍 들어왔다가 방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대자로 뻗어 누워있던 달쇠를 본 향심은 까무러칠 뻔했지 뭐겠어요. 그날따라 혀가 밖으로 빠져나올 만큼 심각하게 더웠던 날씨 탓에 거의 벌거벗은 상태나 다름없는 꼬락서니로 낮잠에 빠져있던 달쇠의 사타구니에 마을 어귀에 우뚝 서있던 장승 같은 것이 소사바지 속을 두드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향심의 머리에 아지랑이를 피우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지. 실제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던 향심은 예전에 빨래터에서 아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구먼. 자고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태생들이 그놈이고 독인 개긴인 놈들이 다 거기서 거기만은 개 중에서라도 서방감을 찍을 때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근면 성실함과 거근실함이라고 하던 말을 말이야. 달수의 젖자식의 근면 성실이야. 우리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합격이고 다른 쪽의 실함이라 함은 지금 내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젠 더 질질 끌 필요도 없겠구먼. 그날 그리 길지 않은 제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세 개의 발견을 한 뒤 그녀는 중차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어느덧 춘기가 가득 찼을 때에는 이미 달쇠를 제 서방으로 점찍어 놓은 지 오래였어요. 몇 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 달쇠의 뒤만 쫄래쫄래 쫓아다니며 자신과 정을 통하자 들러붙는 향심과는 달리 달쇠는 그저 향심의 마음을 짓궂은 장난쯤으로 치부하고는 그녀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달쇠 오라버니. 어째 오라버니는 나를 여인으로 생각해주지 않는 것이야. 정말 속상해 미치겠네. 내가 몇 년째 자존심 다 버려가며 이리도 구해야 하는데 어쩜 그리 한 번을 넘어와 주지 않아? 우리 고을에서 성경이, 명실이, 그리고 차홍이 다음으로 제일 가는 미인이 바로 나 향심인데. 정말이지, 달쇠 오라버니. 사내 맞아? 뭐 여인푸 지나가는 개가 웃다. 배를 뒤집고 굴러간 소리를 하고 앉았구먼. 아이고, 야, 이 녀석아. 얼씨구에다 절씨구다요. 맥락한 게 사네. 내가 무엇이 무슨 여인이냐. 여인은 성경이, 명실이, 자옹이. 걔들은 이제 제법 춘기가 바짝 올라서 여인 티가 줄줄 흐른다고 하지만 향심이 너는 아직 멀고 멀었다 요고사. 이렇듯 달쇠는 도통 향심에게 마음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을에서 함께 부대끼며 볼 못 볼 것 다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 취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달쇠가 거금을 주겠다는 말에 혹하여 억도의 곳간을 증축해주기 위해 건너 마을로 향했고 그러다가 억도의 구두쇠 기질에 학을 떼고 품삯세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던 달쇠를 본 향심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그런 꼴이나 당하며 돌아다니고 말이지. 오라버니 내게 맡겨. 뭐? 너에게 맡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억도 그 인간 정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지독한 수전노 영감이다. 쉽게 볼 인간이 아니란 말이다. 됐고 오라버니가 처음에 그 집 곳간을 지어주고 받기로 약조했던 품삯 그거 몇 곱절은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잘 지켜보고 나서 이번 일이 잘 되거든. 이 아리따운 향심이를 마누라로 맞이할 생각이나 하라 이거야. 향심이 한껏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허리에 양손을 올린 채 씩씩거렸고 어이 빠진 얼굴로 그 꼴을 보고 있던 달쇠가 대꾸했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 말대로 떼먹힌 내 품삯을 내가 책임질 깜냥이 되는 여자라면 내 그 즉시 너를 귀히 여겨 당장 혼인해주마. 어떠냐? 어머, 진짜로? 진짜지, 오라버니? 그 약속 잊지 마. 그러한 연유가 얽히고 설켜 꾀가 줄줄 흐르던 향심은 그 즉시 계획에 착수하여 악귀가 들렸다는 소문이 파다해 동네에 흉물스럽게 방치 중이던 예의 그 폐가는 실은 산적 우두머리가 몰래 기거하던 곳이었으며 또한 그 안에는 노획한 금은 보화가 잔뜩 숨겨져 있다는 거짓. 이야기에 초석을 꾸며 이웃고을에 살고 있는 억도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끔 술수를 부린 것이었어요. 재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억도가 이미 끼를 물지 않을 리 없다 여겼으니까요. 이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던 약삭 빠른 거강꾼
생원이 억도의 집사로 들어간 것까지 알아내게 되었고 풍족하게 챙겨주겠다는 억도의 꿰매 넘어가 집사 노릇을 시작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몇 년을 지내보니 생각만큼 주머니가 넉넉해지지 않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생원을 꼬드겨 이 거대한 사기극의 바람잡이를 맡기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합심하여 괴팍한 성질머리에 천석군 수전노 억도를 골탕 먹이는 것에 성공하였고 목표한 금액을 받아낸 뒤 배가 터에서 쫓겨나는 척 억도를 방심시킨 다음 그 길로 멀리 떨어진 이 주막의 끝방에서 3,000냥을 3등분하며 축배를 든 것이었습니다. 이후 거금을 챙기게 된 생원은 만족하며 제 갈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럼 몸 건강히들 잘 지내거라. 내 너희 덕분에 그간억도 그 작자의 밑에서 개처럼 일한 보답은 톡톡히 받아내고 떠날 수 있게 되었구나. 생원을 배웅하고 떠난 그날 정경의 어둠이 내려앉은 어느 주막방 안에서 향심과 달쇠가 두 손을 맞붙잡고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향심아, 정말이지 너의 잔꾀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처럼 이리 영특한 여인이라면 어찌 아내로 맞지 않을 수가 있겠니? 내 그간 너를 동생처럼 여기며 보살펴왔지만 이제는 내 덕에 내가 보살핌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뭐냐. 부디 나와 함께 혼인하여 알콩달콩 잘 지내보자. 억도 그 인간의 소식이 닿지 않도록 연고 없는 고을로 떠나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도 우리의 미천 이천냥과 내 목수, 기술, 그리고 향심이 너의 그 영특함이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제야 오라버니가 내 진가를 알아봐 주다니. 그것 봐. 내가 그 놓친 내가 떼먹은 품삯. 그 몇 곱절은 더 받아내게 해준다 하였지. 앞으로도 요괴 같은 향심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 그동안 내가 아주 오라버니 하나만 바라보며 내 서방이 되기를 기다리느라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단 말이야. 이 멍청아. 자다가도 떡이 생기겠지만 자기 전에도 떡이 생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오늘 너한테 유감없이 보여주라니까. 아주 각오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요. 입술을 삐죽이며 달쇠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던 향심이 와락 그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가시버시가 되기 전 조금은 일찍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그렇게 달콤한 하룻밤을 지새게 되었답니다. 이후 빠르게 거처를 정리하고 억도의 소식이 닿지 않는 머나먼 고을로 터전을 옮겨 새로 뿌리를 내린 두 사람은 자손까지 얻고 진정한 가족이 돼 조실부모한 이후로 홀로 지내던 향심의 외로움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었지요. 밤으로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말했던 근면, 성실함과 거근실함에 관한 이야기를 몸소 체험하며 매일 밤 찰진 교성을 단으로 뽑아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향심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보냈다는 후문을 끝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선녀 청선과 침선장이 난덕. 초승달이 수줍게 드러난 밤, 은하수 강물이 밤하늘에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장대한 비단결 구름 위에는 푸른 비단 치마를 휘날리는 선녀 청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슬슬 그 녀석이 산책을 나올 시간이 아니던가? 청선이 구름 속에서 튀어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상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녀였지만 그녀의 아름다움보다 더욱 유명했던 것은 바로 그녀의 못 말리는 호기심과 위험한 장난기였어요. 다른 선녀들이 정적인 춤사위를 연습하며 가무에 매진할 때면 청선은 구름과 구름을 뛰어다니며 상제가 엄격하게 금지한 행위를 하느라 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 사이로 몰래 인간 세상인 하계를 엿보는 것이었지요. 사실 청선은 오래전부터 하계를 내려다보며 인간들의 생활을 구경하는 버릇을 끊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한 사내에게 이상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궁금한 것 투성이던 하계의 인간 사내에 대한 호기심으로 슬그머니 엿보는 수준이었으나 그것이 하루가 되고 또 이틀이 되면서 시간을 쌓아가는 동안
청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만 그에게 푹 빠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제 감정이 사내를 향한 연심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양쪽 볼이 따끈하게 달아오르는 게 마냥 신기하여 배실배실 웃는 낯으로 하계를 내려다보며 홀로 미소를 짓곤 하였어요. 청선이 지켜보던 사내의 이름은 난덕으로 그는 일가친 척 하나 없이 홀로 살고 있는 가난한 침선장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천식을 달고 살았던 난덕은 다른 사내들처럼 힘을 쓰는 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동네 아줌들이 바느질거리를 채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은 난덕은 그 뒤로 바느질을 연습하며 재주를 쌓아나갔지요. 몇 년에 걸친 맹연습을 통해 손가락 3개의 바위돌 같은 굳은 살이 박이고 나서야 그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침선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을의 장정들은 나무를 하고 장작을 패며 또한 지주들의 논밭에서 농사를 도우며 품삯을 받는 등의 일을 하며 지냈지만 몸이 약했던 난덕은 그저 집안에 틀어박혀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니 그는 고을에서 손쉬운 먹잇감이이자 또한 놀림거리였지요. 야, 저 천지 같은 침 선장이 피부때 좀 봐라. 저것이 어디 사내라고 할 수나 있는 때냐. 허연 것이 꼭 쌀가루라도 뒤집어 쓴 꼬락서니가 아니더냐? 누가 아니랴. 백면 서생은 방구석에서 책이라도 읽으며 문자나 쓰지. 저 자식은 허연 면상으로 그 작은 바늘을 벗삼아 어디 계집애처럼 바느질이나 하며 입에 불튀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고을의 사내들이 난덕의 집을 지나치며 집안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향한 놀림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난덕의 낯빛이 어두워졌고 또한 그 모습을 구름 위에서 지켜보던 선녀 청선의 얼굴 역시 푸르락노르락해졌지요. 저런 적형을. 인간놈들이 착하디 착한 난덕 사내에게 저 무슨 멍발을. 그녀는 두 주먹을 붉은 쥔 채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성정이 어질고 남에게 해악을 끼칠 줄 모르던 난덕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지요. 난덕의 쥐포롱이 꺼지고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제서야 청선도 구름 밖으로 내민 고개를 갈무리하여 깊은 한숨과 함께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언젠가 한번 저 난덕 사내 앞에서 그와 직접 말 한마디라도 나눠볼 수 있었으면. 그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상상하며 그렇게 구름을 잠자리 삼아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첫 번째 이별과 선녀의 실책.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오후 석양이 드리운 산골 마을이 고즈넉한 풍경에 젖어있던 때였지요.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담벼락 아래에서 난덕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소꿉친구 점내였어요. 난덕은 잠도 줄여가며 바느질을 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장터에서 은비녀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만만찮은 값이었지만 겨우 장만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는 양손에 소중히 은비녀를 쥔 채로 점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뭔데? 귀찮게 사람을 불러오라 하니? 점내가 머리를 극적이며 난덕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말이 좋아. 난덕이 입장에서는 소꿉친구지. 점내의 입장에서는 난덕은 그저 자신을 쫓아다니는 귀찮은 사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내의 얼굴을 본 난덕의 심장은 주책 없이 콩닥거리고 있었어요. 점내야, 너는 어쩜 오늘도 참말로 예쁘구나. 난덕이 수줍게 말하자 점내는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지요. 그런 당연한 소리나 늘어놓을 작정으로 나를 보자 한 게니? 안 그래도 나 오늘 언니한테 오지게 잔소리를 듣고 나오는 길이니까 시답잖은 소리 하려면 이만 들어간다.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점내를 붙들어 세운 난덕이 등 뒤로 감추어 두었던 은비녀를 꺼내 점내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너한테 주고 싶어서 샀어. 점내가 비녀를 힐끗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지요. 은비녀?
이게 아직 혼인도 안 한 처녀한테 비녀를 선물하다니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시집을 오면. 그러자 점내는 듣기 싫다는 듯 비녀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천치야. 나는 몇 날 며칠 겨우 바느질을 해서 이런 은비녀 하나 장만하는 사내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싶다 할 때마다 금비녀요, 옥비녀요, 턱 내어놓는 사내에게 시집가고 싶다. 이 말이야. 점내야. 응? 난덕이 상처받은 눈빛으로 점내를 바라보았으나 점내는 진절머리 난다는 듯 더욱 차갑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난덕아, 넌 나랑 도무지 안 맞아. 나는 속물이라 불려도 좋으니 너 같은 사내의 정실보다는 부잣집 명감의 첩실이 더 좋은 사람이다. 금은 보화에 파묻혀 살팔자이고 싶으니 너처럼 바늘에 파묻혀 바느질거리나 만지는 놈이랑은 평생 같이 못 살아. 알겠어? 그 말을 끝으로 점내는 매몰차게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은비녀에 반사된 석행빛이 안덕의 부서진 마음처럼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대한 구름 위에서 청선은 이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던 중이었지요. 참으로 악독한 인간 여인이구나. 어쩜 저리도 모진 말을 쏟아내는 것이야? 난덕 인간이 빛나는 물건을 건네준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라고? 어금니를 깨문 청순의 마음이 난덕의 속에 들어가기라도 한 듯 사무치게 시려왔지요. 자신의 감정이 연심인 줄도 모르던 철부지 선녀 청선이었지만 차마 두 눈 뜨고는 보기 힘든 안타까운 순간이었으니까요.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은비녀를 주워들고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난덕을 바라보며 청선은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상계의 선녀였고 그는 하계의 인간이었으니 달리 방법은 없었어요. 그렇게 난덕이 자신의 집으로 당도해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청선은 휘파람을 휙휙 불어 제시종이던 까치를 호출했지요. 잠시 후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와 함께 똘똘하게 생긴 까치 한 마리가 청선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모처럼의 식사 시간에 어찌 부르십니까? 정선 선녀님. 귀찮은 티 그만 내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청선은 까치에게 숨도 쉬지 않고 조잘조잘 자신이 본 점내와 난덕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이 선녀가 또 시작이로구나. 싶은 투로 부리를 벌리고 하품을 하던 까치에게 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낸 정선이 물었습니다. 들었지? 까치야? 대체 이것이 무슨 경우니? 난덕 인간이 건넨 빛나는 물건을 점내 인간은 왜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니? 나는 그들의 행동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까치야. 저기 선녀님. 설마 또 하계를 들여다보신 겁니까? 상제님 아시면 어쩌시려고요? 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주렴. 까치는 날개를 퍼덕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하품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인간들의 짝짓기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컷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암컷에게 구애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반짝이는 물건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계에서는 비녀라 불리는 물건으로 주로 짝짓기를 마친 암컷 쪽이 자신에게는 반려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패용하는 물건입니다. 따아서 길게 늘어뜨린 제 머리털을 한데 묶어 바로 그 비녀로 고정시키더군요. 아마도 자신의 반려가 되어 그 비녀를 착용해달라는 뜻으로 내민 듯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암컷에게 간택되지 못하였으니 그를 슬퍼하고 있는 것이겠군요. 어머, 그게 그런 의미였니? 그 빛나는 괴상망측한 작대기가? 네, 그럴지도요. 허나 이리 상제님 몰래 제게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시는 청선 선녀님에 비하면 그리 희한하지도 않은 일이지요. 까치가 한심하다는 듯 중얼거렸고 그제야 청선이 까치에게 손가락질하며 외쳤지요. 너같이 내가 상계의 경계를 넘어 인간들을 엿보고 있는 걸 곧자질했다. 네 녀석의 날개를 당장 없애버려서 다시는 하늘을 날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 너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계로 내려가 인간의 근처에서 지낼 수 있다고 으스대는 모양인데 아주 가만 안 둘 테야. 거참! 명색이
선녀라는 분께서 어찌 그리도 험악하게 구시는 겁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이 하늘에서 상제님 명을 받으며 지낸 지가 오래이니 대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요. 그렇게 청선과 까치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투닥거리던 중이었습니다. 하계라고 부르는 인간 세상. 난덕의 집 앞마당 쪽에서 칠흑같이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이 청선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회색의 연기가 승천하는 용의 모양새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빛깔은 어쩐지 몹시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어머머, 저게 뭐야? 난덕 사내 집에서 어찌 저런 회색 구름이? 저것은 구름이 아니라 연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뜨겁게 태우며 집어삼킬 때 생기는 것이지요. 까치의 말을 들은 정순의 표정이 대번에 하얗게 질렸답니다. 분명 난독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까치의 말을 빌리자면 암컷에게 점지되지 못한 슬픔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겼으니까요. 상계를 다스리고 있던 오상제가 누누이 말한 인간 세상에 대한 경고, 절대 임의로 하계에 내려가지 말라는 엄명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지요. 나 이대로는 도저히 아니 되겠어. 잠시만 내려갔다가 올게. 무슨 일인지만 보고 바로 돌아올 테니까 상제님께는 비밀 꼭 지켜주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들키기라도 했다가는 아예 소멸되고 마실 겁니다. 등 뒤로 애타게 말리는 까치의 만류도 뿌리치고 청선은 은빛 날개옷을 펼친 채 구름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불이 나게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날아간 정선은 제 눈앞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화재로 난덕의 집이 불타고 있을 거라 예상했던 그녀의 앞에 펼쳐진 것은 마당 한 구석에서 낙엽을 태우는 조그마한 모닥불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뭐야? 겨우 이런 거였어? 맙소사. 괜히 호들갑을 떨었잖아. 어처구니가 없었던 청선이 투덜거리며 다시 상계로 돌아가기 위해 날개옷을 펼쳤어요. 은빛 날개옷을 한껏 펼치고 막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순간 따끔한 열기가 그녀의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안 돼! 아차 하는 순간 낙엽을 태우던 불씨가 그만 날개 끝자락에 옮겨붙은 것이었지요. 몹시 당황한 정선이 날개옷을 털어냈지만 얇은 날개옷은 마치 불쏘시개를 집어넣은 아궁이의 불길 마냥 활활 타버렸지요. 오두방정을 떨며 겨우 불은 껐지만 날개옷의 날개 부분은 이미 몽땅 불에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크잉! 큰일 났다. 어쩌지?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상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청선이 가진 법력을 구사할 수 있게 해주던 날개옷이 망가진 이상 청선은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지요. 정선이 새파랗게 질려 망연자실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사이 인기척이 느껴지며 난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십니까? 난덕의 목소리에 청선이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난덕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웬 낯선 여인이 제 집 마당에 웅크리고 있는 데다 입고 있는 옷은 반쯤 타버린 채였고 얼굴마저 그을음으로 얼룩지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불에 그을린 날개옷이 군데군데 드러나 청선의 속살이 보이자 기겁한 난덕은 집안에서 수선 중이던 옷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고 하계의 인간 옷으로 갈아입은 정선은 이제 선녀의 자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영락없는 인간 처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청선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잠깐 소피를 보고 오는 사이에 뭔가가 쿵 하면서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이런 몰골을 하고 계셔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마는 곧 청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그 반짝이는 눈으로 난덕을 바라보니 난덕은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지요. 청선은 청선대로 난덕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이 늘 구름 사이로 지켜보던 바로 그 사내였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런 식으로 첫 대면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진 것이지요. 몰래 내려온 탓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선녀로 살아오는 동안 제 손을 사용해 무언가를 직접 고쳐본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던 그녀에게 날개옷을 수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결국 청선은 대성통곡 울음을 터뜨렸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황한 난덕은 그녀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자신이 선녀이고 상계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비밀로 해야 했으니 거짓으로 꾸며낸 청선의 이야기를 한참이나 유심히 듣던 난덕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말의 앞뒤가 들어맞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본디 살고 계신 곳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입고 계셨던 이 옷을 수선하여야 한다? 헌데 옷을 수선할 방법은 모른다? 뭐 그런 셈이지? 이거야 원. 참으로 기하다고 하여야 할지 아니면 때마침 마주친 사람이 저인지라 운이 좋으시다고 하여야 할지 아무튼 자세한 사연을 비밀로 하시려는 것 같아 더 이상 개묻지는 않겠지만은 마침 바로 제가 침선장이올시다. 침선장이요? 그것이 무엇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옷을 수선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쯤 됩니다. 허니 수선해야 하는 옷을 제게 주시고 수선이 필요한 부위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와줘? 도와줄 거야? 난덕사네. 정말로. 방금까지 눈물 콧물을 쥐어짜며 통곡하던 청선이 모닥불 속에 재가루가 엉겨붙은 엉망의 얼굴을 불쑥 들이밀며 화색을 띠었습니다. 머릿결의 상태나 피부 외견의 자태와 행색으로만 보면 필시 어느 번가의 규수 같은 우아함이 흘러넘치는데 하는 행동은 천방지축의 아녀자의 품위 교육이라고는 일절 받아본 적 없는 망아지처럼 구니 난덕은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먼 지방에서 흘러든 이방인이겠거니 싶은 생각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었지요. 그런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청선은 불이 나게 자신의 날개옷을 내밀며 소리쳤어요. 아, 차차 이리 말하는 것은 하계의 언행예법이 아니지. 차, 이 부분 보이시지요? 이것이 상계의 법력을 제어하는 부분인데 하필이면 아까 떨어지면서 이곳에 풀이 옮겨붙는 바람에 몽땅 타버렸지 뭔가요. 하오니 이 부분을 다시 짜이어 붙이려면 배틀과 직녀가 필요하고 그 옷감으로 날개를 만들려면 또 천년사라는 실이 필요하고 또한 천년사를 얻으려면 어디 보자. 그러니까 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배틀이라니. 저는 그저 침선장이라 바늘로 바느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옷불에 그을려 잘 알아볼 수는 없으나 바느질의 자국조차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차원 이무봉의 옷입니다. 이리 신기한 형태의 의복은 처음 보는군요. 누가 지은 옷인지는 모르겠으나 옷감조차도 이리 부드러우면서도 또한 질기다니. 아니 방금 전에는 옷을 수선하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배틀이 없다고요? 하면 하계에는 비단실 옷감을 짜는 직녀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비단실? 천연사. 게다가 직녀라니.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엉망진창인 청선의 물음에 난덕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니 청선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렸지요. 맙소사. 이젠 모든 것이 끝장이로구나. 게다가 생각해보니 천년사를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또한 나는 직녀처럼 배틀을 쓸 줄도 모르니 만사가 무용지물이로구나. 감정의 기복이 실로 엄청나 방금까지 뛸 듯이 기뻐하던 처자가 지금은 쉬리에 빠져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니 난덕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이대로 오갈 데도 없어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여인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난덕은 청선을 자신의 집으로 들였어요. 침울해진 청선은 흡사 꼬마처럼 난덕의 손에 이끌려 터덜터덜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우선은 방법을 강구할 때까지는
이곳에서 지내도록 하시지요. 아무래도 이국의 분이신 것만은 확실한데 당장은 처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차차 지내시며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반드시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청선은 날개옷을 태워 먹어 천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현실과 이 일이 상제에게 들키면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그에 대한 두려움이 덮쳐 앞날이 캄캄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구름 너머로 그토록 지켜보던 난독이 버젓이 제 눈앞에 있는 데다 말 한마디 나누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지난날과는 달리 그와 단둘이서 이 집에 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본디 말괄량이의 성격인데다 찬성마저 지독하리만큼 긍정적이었던 정선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지요.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이 뒷일은 휘파람으로 까치를 호출하여 알아내면 될 일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또 언제 제가 이리 하계의 맛을 잔뜩 느껴보겠습니까? 기왕지사 일이 된 거 목욕이나 잔뜩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또 목욕을 너무나도 좋아하나 아무리 건의를 드려도 상제께서는 1000개의 욕탕을 만들어 주실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허니 늘 하계의 폭포에 두레박을 내려 물을 키로 올린 후 그것을 목욕물로 사용해 왔지 뭔가요.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렇듯 내 마음대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 얼마나 좋지 아니한가요. 천계에서 떨어진 선녀임을 숨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금 전까지 데쳐놓은 나물 마냥 축 젖어 있던 처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운을 차려 생기가 넘치고 있으니 난덕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청선을 바라보며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깊어지는 사랑과 고백. 시간은 손살같이 흐르고 정선이 하계에 내려와 지낸 지도 꽤 시간이 지났지요. 날개옷을 잃어 법력을 쓸 수 없었던 그녀는 설상가상 인간 세상에 대한 지식도 구름 사이에서 훔쳐본 것이 전부였던 터라 어리숙함 그 자체였기 때문에 1인분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까이에 까치를 불러 하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날개옷을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정도였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요? 그래. 나도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으니깐 잔소리는 그만하렴. 아직까지는 선녀님의 공석을 상제님께서도 눈치채지 못하셨지만 곧 들키고 말 것입니다. 허니 선녀님께서는 제가 일러드린 하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빨리 모아 날개옷의 수선 준비를 서둘러 주십시오.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들은 따로 추려 제가 무리들을 불러 상계에서 슬쩍 물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부디 너에게 부탁을 좀 하마. 똑똑한 까치는 청선을 한심해하면서도 그녀의 충실한 시종답게 착실히 도움을 주고 있었지요. 자연이 내뿜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청선이 매일 아침마다 까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난덕은 까치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필시 그녀가 이승의 여인이 아닐 것이란 확신만은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인일지도 모를 일이구나.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니 그저 나도 모르는 척 해줘야겠. 결국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죽이 맞게 되었고 청선은 난덕과 함께 까치에게 공유받은 각종 재료들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귀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산골 곳곳을 헤매며 어떨 때는 위급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고 산에서 거센 비바람을 만나 좁은 동굴 속에 숨어 비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선은 그리도 염원하던 난덕과 함께 이 많은 일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까치가 말해준 하계 인간들의 혼인 생활이 이런 기분일까? 싶은 생각에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나비 미소가 피어올랐지요. 바로 옆에서 지켜본 난덕은 정선의 생각보다 더욱 건실하고 또한 인자했으며 성실하고 착한 성품이 돋보이기 짝이 없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청선을 걱정해주며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고 또한 공경에 처한 자신을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었어요.
혼자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객식 고인 청선의 입을 먼저 챙겼고 남녀 칠세부동석이라며 청선에게 안방에 아랫목을 내어주고 자신은 곳간에 멍석을 깔고 잔 채 잠을 자면서도 불평불만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난덕사내. 이자는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을 틀어쥐고는 놓아주는 법이 없구나. 아참 저리도 훌륭한 사내가 있다는 말이던가.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며 홀로 마음을 끓일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난덕에게 푹 빠져버린 청선은 이제는 하루라도 그를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지경으로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청선이 난덕을 향해 제 마음을 익혀가는 사이 난덕은 뛰어난 침선 솜씨를 거침없이 발휘하여 그 어렵다는 날개옷의 수선에 꽤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청선의 꿈 같기만 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만큼 날개옷의 부활도 차츰차츰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6달이 가자 어느덧 가장 중요한 날개 부분만을 남겨놓고 수선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까치가 조만간 물어다 줄 비단실 옷감을 이용해 날개를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 일찍 눈을 떠 몸을 단장하던 정선은 이불을 정리하여 한쪽에 치워두는 중 허름한 상자 안에서 뭔가가 굴러 자신의 발 아래로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라? 이것은 일전에 청선이 주워든 것은 다름 아닌 난덕이 점내에게 주려 하였던 바로 그 은비녀였지요. 은비녀를 바라보던 정선은 문득 이상한 감정이 제 가슴을 후려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지? 대체 무엇이기에 이리도 기분이 나쁘다는 말인가? 청선은 그 감정이 질투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지만 어쩐지 난덕에게 확실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어요. 그날 오후 깊은 산 중에서 자라고 있는 화명초라는 식물의 줄기가 필요했던 산을 오르다 말고 청선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기 난덕산에. 난덕산에는 그 점내라는 인간 여인과 짝짓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요? 앞서며 수풀을 헤치고 있던 난덕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뒤로 나자빠지며 대굴대굴 피타를 쿠르고 말았지요. 아이고, 허리야. 아니, 청선낭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요? 준비도 없이 들어온 괴팍한 소리에 난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청선이 우물쭈물하며 답했답니다. 답해보셔요. 난덕산에는 점내와 짝짓기가 하고 싶은 것인가요? 반드시 점내 여인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하하, 어찌 눈치를 채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점내는 저보다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잣집의 사내를 원하고 있기에 저 따위야. 제 옷을 툭툭 털며 씁쓸히 이야기하는 난덕을 보자 정선은 어쩐지 부하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아니 왜요? 난덕 사내가 어디가 어떠하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나요? 부잣집 사내가 무엇인지는 도통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대수라며 난덕 사내를 내친다는 것입니까? 하하, 말씀만이라도 그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잣집의 사내라는 것은 일전에 저와 함께 장터에서 실과 바늘을 사려 할 때 보신 적이 있으실 동그랗고 구멍이 뚫린 엽전이라는 녀석을 말이지요. 그것이 있어야 필요한 물건과 교환을 할 수 있는데 부잣집의 사내라 함은 바로 그 엽전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겠군요. 에게? 겨우 그거? 그 짤랑거리는 지저분한 쇠붙이 같은 놈들? 그것이 많으면 되는 거랍니까? 흥! 까짓거. 그건 내가 오늘 이 산을 내려가면 불려드리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 없이도 난덕 사내가 부잣집 사내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은비녀. 정선이 답답하다는 듯 제 가슴을 두드리며 퍼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 인간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는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 난덕이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이 청선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부둥켜 잡고는 도도도 달려 난덕에게 와 달려들었습니다. 뒤로 넘어가 버린 난덕의 위를 점하고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꽉 붙든 청선은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는 말했지요. 나 줘요. 저 인간 말고 나한테.
나는 좀 인간보다도 훨씬 더 예전부터 훨씬 더 오랫동안 난덕 사내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좀 인간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데 왜 나와는 짝짓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 청선낭자.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으십니까? 어찌 이리 느닷없이 구신다는 말씀이세요? 게다가 훨씬 오래전부터라니. 알아듣지 못할 말을 이리 하시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저 무거우니 어서 좀 내려오시고 난덕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청선은 난덕의 입에 와락 제 입술을 포개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다름 아닌 일전 까치에게 배워둔 사내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필승의 비법이랍시고 내내 벼르고 있던 기술이었지요. 아이 참. 됐고 이제 일이 되었으니 책임지셔요. 까치가 그러더군요. 사내와 입을 맞추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인장과도 같아서 이젠 물릴 수 없는 것이라고요.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청선을 잡아 조용히 제지하며 난덕이 말했습니다. 청선낭자, 물론 저 역시 청선낭자가 싫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지내는 지난 기간 동안 점내에게 가진 풋내나는 감정 그 이상으로 청선낭자를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허나 청선낭자가 이곳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저 잠시 머물 뿐 언젠가는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 연유로 줄곧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 곁에서 멀어질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은 이제는 그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난덕이 청선을 물리치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에 청선은 선뜻 뭐라 답할 말이 없었지요. 그간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얼렁뚱땅 시간만 보내왔지. 자신에 대해 난덕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 청선낭자. 우선은 예까지 나선 본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지요. 쓰디쓴 미소를 보이며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한 난덕의 등 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느껴졌기에 청선은 차마 평상시의 발랄한 모습으로 난덕에게 다시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희생과 사랑의 증명.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감도는 산행을 끝내고 돌아온 뒤 풀죽은 강아지처럼 난덕의 눈치만 보던 청선은 슬며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난덕이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주머니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난덕이 밤낮으로 바느질해서 번 엽전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어요. 아니 청선 낭자, 그것은 갑자기 왜? 미루고 미루었지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요. 난덕 사내. 짐작하고 있던 대로 나는 이곳 하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계라 불리는 하늘의 사람이지요. 거기서부터 줄곧 나는 난덕 사내를 내려다보며 지냈어요. 그리고 난덕 사내를 내 마음에 품은 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지요. 허우, 이리도 우연찮은 기회로 하계로 떨어져 난덕 사내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보니 멀리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즐겁고 또한 행복한 기분의 매일이었습니다. 까치가 말해준 대로 조금 더 함께 지내고 싶고 좋은 건 예쁜 것이 보이면 늘 난덕 사내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짝짓기 그것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깊어져 그만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난덕 사내에게 어리광을 부린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정선은 주머니 속 엽전을 꺼내 마당의 텃밭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작물의 씨앗을 심듯 엽전을 하나하나 정성껏 심기 시작했어요. 아니, 청선낭자, 지금 뭘 하시려는 겁니까? 일전에 난덕 사내가 저에게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지요. 그와 비슷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날개옷의 형상이 남아있을 때 마지막 제술법을 모두 소모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있지요? 나는 나보다 난덕 사내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깊어졌다는 것도 스스로 모르고 있었지만 아까 전에 산행으로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러니 나는 이것들을 잔뜩 가져간 난덕 사내가 부자가 되어 힘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을 마친 청선은 엽전을 심어둔 텃밭에 물을 가져와 뿌리기 시작했고
그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린 채 눈을 감고 중얼거렸지요. 만물의 어미인 대지여, 부디 하늘의 신녀인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셔요. 그러자 청선의 몸 주변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이내 그 빛은 엽전을 심은 텃밭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엽전을 심어둔 흙에서 파란색 새싹이 쏙쏙 돋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끄러미 청선을 바라보고 있던 난덕이 너무도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청선은 어느새 수선 중이던 자신의 날개옷을 꺼내와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엌 아궁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청선낭자, 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 소중한 옷을, 이 날개옷을 불태우기 전 마지막 제술법을 이 텃밭에 쏟아부었어요. 정성 들여 가꾸면 곧 엽전을 수확할 수 있는 작물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난덕 사내는 이제 부잣집 사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점내 인간에게 짝짓기를 제안할 수도 있겠지요. 정선은 결연한 눈빛을 뿜어내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난덕 사내,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 옷을 불태웠으니 이제 다시는 상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고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난덕 사내와 함께라면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아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짝짓기 해요. 인간 말고 나를 선택해 줘요. 난덕 사내,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채 미소를 지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 청선을 난덕이 어찌 외면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난덕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